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고 박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영웅 호치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치민은 1890년 베트남 응행한 끼림에 있는 호양주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향과 어머니 고향은 거리로 따지면 살짝 옆 동네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응행 신삭은 농민 출신으로 가난한 유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서당 혼장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게가 객가 출신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박노자의 사적에는 그가 지주 출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호치민의 아버지가 견직에 오른 그 해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의 부친 프랑스 식민지 하에서 명목을 이해하는 응행 왕족의 관리가 되어 수도 회로 가족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식민지 경영의 주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절망하였으며 결국 불복종 이후로 해직되었습니다. 현실에 실망한 그런 후에 회를 떠나 시골에서 약지에 살아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양으로 호치민은 물론 형과 누나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호치민의 형과 누나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제포당에 수감되었습니다. 호치민 본인도 프랑스 베트남 학교인 국악제약 시절인 1908년 징시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으로 쫓겨났습니다.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반보이 조의 도움을 받아 잠시 민족주의자 학교에서 교판을 잡았습니다. 1910년 초 판티에대해서 한무가 베트남어 교사로 일했는데 학생들이 기억에 들어오면 인기가 있는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체벌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을 항상 존중했고 다른 교사들을 데리거나 윽박지르지 말라고 충고했으며 13살쯤 됐을 때 나는 자유평등회라는 프랑스 말을 처음 들었다. 나는 백인들을 모두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 말을 썼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예포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프랑스 문명을 직접 보고 싶었다. 호치민의 비슷한 얘기를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신문 안니 루이즈 스트롱에게도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파와의 베트남 사람들 우리가 프랑스의 굴레를 옮기는데 누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 어떤 사람들은 영국,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하였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해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난 뒤 돌아와서 우리의 동포를 도울 생각했다. 1917년 호치민 당시 프랑스로 돌아온 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미영프 연합군이 승리로 끝났다. 파리 강화회의의 우국지사들과 응웬아이국 이런 이름으로 참가해 베트남인의 자유민주평등권을 요구했다. 이 시점에서 호치민은 프랑스로부터 완전 독립보다는 프랑스의 평등한 구성으로서 베트남인의 인권 보장을 요구했다. 물론 최종 목표는 독립이다. 그리고 한국의 신한청명단에서 독립정서를 발표한 것과 비슷하게 이 감명을 사용해 없는 민족의 요구라는 8개 조항을 베르사유 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을 젊은 호치민은 베트남 독립운동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향후 27년간 응웬 입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1945년 9월 호치민의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자신이 1930년 베트남 공산당을 창설한 응웬 아이국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연설을 듣기 전 광장에 있던 대다수 민중은 그가 애국자 응웬 아이국인 줄 몰랐다. 베르사유 회의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서 민족 체결주의를 주장했던 우드로 일스를 만나 베트남을 도와줄 것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애초에 민족 체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 목표를 해치하기 위한
의도가 컸다. 미국도 당시 그 제국주의 일관으로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 제도 등 식민지들을 보유하며 수탈을 했기 때문에 승장국 프랑스의 식민지인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지지해줄 명분이나 이유가 없었다. 호치민의 호소는 무시되었다. 1919년 인도차이나와 한국이라는 글을 두고 일본과 프랑스의 식민 정책을 비교하였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몰라도 프랑스를 말하는 일본을 보고 화난 베트남인들에게 호치민을 분노하며 일본이 시비를 받은 조선인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던가 프랑스나 일본이 차이가 없음을 알라 라며 강하게 말하였다. 1923년에 개최된 2차 프랑스 공산당 대회에서 대장관 추석 자격으로 참가했다. 또한 그의 호치민은 프랑스 당국의 탄압을 피하고 사회주의를 배우기 위해 각국 식민지 농민 대표 자격으로 소련에 건너가 한동안 커민테른에서 일하였다. 당시 호치민은 소련의 국부 블라디미르 레닌을 만나고 싶어 하였다. 1923년 당시 레닌은 사실상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1923년 1월 레닌이 죽었다. 끝내 호치민은 사과성 전에 레닌을 만나지 못했다. 청문 시절에 호치민은 레닌을 꽤나 좋아했다. 그의 장례식에 참가했다고 한다. 소련 유학 시절 그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레닌은 1924년에 죽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코민테른에서 일하면서 후에 스탈린의 신복이 될 클레멘틴 브루실로프와 레닌 아내 급스카야 그리고 레프 트로츠키 등과 만나 사귀었다. 뒤 그의 호치민 편지를 보면 호치민이 레닌을 만나 존경하고 좋아했는지 알 수 있다. 1924년 1월 모스크바는 지금과는 달리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를 보였다. 호치민의 이탈리아 공산당 측 동지인 조바니 제르 마테아노에게 나는 베트남 사람으로 이름이 응웬 아이쿠이다. 노동차 건물로 가서 레닌을 전송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르 마테아노는 그에게 밖이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얇게 입고 나가면 안 된다. 나중에 따뜻한 옷을 구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호치민은 자리에 앉아 제르 마테아노의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 자기 방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밤 10시쯤 기코 손가락까지 얼어 있는 상태로 제르 마테아노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죽은 레닌을 보고 온 것이었다. 제르 마테아노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호치민은 도저히 그 다음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식민지 민족들이 가장 훌륭한 부대에게 경례를 하고 왔다고 자신에게 설명했다. 즉 호치민에게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은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었던 이야기이다. 1924년 11월 그는 중국 강제로 갔다. 당시 1월 다시 유투이로 바뀐다. 1923년 6월 모스크바로 건너가 호치민 선에서 근무하던 곳은 코민테른 극동국이다. 여기서 그는 베트남 혁명 동지회를 창립한다. 이후 소련으로 건너가 송상당원정 최고급 당만 여간다는 국제 레닌 학교에서 공부한다. 이때 박헌영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지만 역사학자 정명정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박헌영과 호치민이 만났다는 얘기는 아예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해방 정부에서 대대적인 인격을 끌었던 문영 영은영과는 만난 적이 있었다. 1920년 1월 중국 광저우에서 1년 중국 공연당 이전 대회에 참가했을 당시 조선과 베트남 그리고 인도 대표가 아시안 대표로 연단에 올랐다. 그 뒤에 베트남 대표가 바로 호치민이었다. 뒤에 첫 번째 연설이 호치민이었고 두 번째 연설이 영영이었다. 이 당시 호치민은 엄연히 코민테른 요원으로 소련 내에서는 일종의 피압받 민족의 투사로서 모델로 주로 활동했다. 하지만 이후 중국과 베트남으로 파견되었을 때는 혁명 조직을 형성하고 통합시키는 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 베트남 혁명당
안남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인도 차이나 공산당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각지에서 만나 뛰어난 인재들을 손으로 보내 교육시키는 등 조직과 인재를 통해 혁명의 근간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태국에 머물 때조차 그곳에 있는 베트남 이주자들과 원주민들을 통합해 공산주의 저주를 만들기도 하는 원치키는 능력을 보였다. 그해 1930년 호치민은 홍콩에서 인도치나 공산당을 창당하게 된다. 1930년 2월 베트남 공산당은 영국령 홍콩에서 창당되었다. 베트남 공산당 창당은 제3개의 분파, 공산당 결선파, 안남 공산당, 10월 혁명당을 통합하고 새로운 혁명적 단계 규정 및 노선 설정에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이에 반대하였다. 대표적으로 모스크바 유학파인 점퍼가 그러하였다. 점퍼는 베트남 공산당 결성 당시 국민탈의 노선을 크게 일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호치민의 해설은 이론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하였다. 그런 베트남 공산당을 국민탈의 노선에 충실한 당으로 변경시키려고 하였다. 1930년 10월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점퍼가 서기장으로 선출되어 당의 지도권을 장악하였다. 점퍼는 당명을 베트남 공산당에서 인도차이나 공산당으로 변경하였다.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베트남 공산당의 당명은 인도차이나 공산당이었다. 윌리엄 제이 위커에 따르면 1930년 2월 새로 정당 결성과 더불어 옹엔 아이국 혹은 베트남 혁명의 다음 단계로 이행할 준비가 되었다. 그런 놀랑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해야 했다. 이 정당은 이른당, 이펀당, 인도차이나 공산연맹 곧 대체되어 그 조직의 대부분 베트남 공산당에 입당한다. 하나의 기반을 둔 베트남 국민당 이제 기능이 정제된 혁명 청년회 등을 포함하는 몇 개의 정당을 분파될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나 꼭은 공산당이 비록 아직 어리고 작았지만 그 모든 조직들 가운데 가장 잘 조직되고 활동체라고 말하였다. 이제 두 개의 주요한 공산주의 분파 사이의 싸움이 끝났다. 베트남 공산당은 정확한 정책과 새로운 내적 통일을 무장하고 흡속하게 성장할 테다. 마침내 옹엔 아이쿠 즉 호치민이 15세기 애국자 렌노이가 외적으로부터 동폴의 해방하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인 마법의 검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1930년 호치민과 그의 동료들이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창당했을 시기 베트남의 통행과 안남 지역을 중심으로 프랑스 식민지에서 나서 베트남 국민당과 인도차이나 공산당 주사의 노동력 농민 봉기에 일어났다. 거기에는 소비에트 봉기라는 알려진 이 봉기는 통행과 안남 지역으로 베트남 또 다른 독립운동 단체인 베트남 국민당의 주도로 신속하게 퍼져나갔다. 시작은 베트남 국민당이 주도했지만 영리한 하틴성 소비에트 봉기로 베트남 공산당의 투쟁은 적지 않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사실상 호치민의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이들은 봉기를 통한 집권 몇 달 동안 과하게 부과된 정부의 세금을 철폐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였다. 시주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였다. 문명 대치 운동도 전개하였다. 따라서 단기간 동안 정리를 심화하였다. 인도차이나 공산당도 적극적으로 참가했지만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던 프랑스는 이 봉기를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봉기를 실패로 끝났다. 그해 10월 호치민 공산당 내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1930년 이후 호치민은 종국에서 영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1936년 12월에 석방된 호치민은 1933년 1월 중국 공산당의 도움으로 홍콩을 탈출하였다. 호치민은 1934년 소련의 모스크바로 갔으며 레닌 대학에서 입학하였다. 1935년 그는 모스크바에 있는 스탈린 대학교에서
선생으로 활동했다. 그 시 2세기 호치민은 교사로 선생으로 있으면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과 내년의 자익 소화병을 바탕으로 번영하였다. 스탈린의 대숙청이 한참이던 1935년 그런 소련에서 지르면서 대숙청의 광풍을 잘 피해갔다. 1938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중국 팔로군 지역본부에서 기자 일을 하면서 보건 담당 간부로 일하기도 하였다. 1940년부터 중국 큰민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했다. 중국 큰민에서 후에 전설의 명장이던 호hen의 제가 반동을 만났다. 그들이 인연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1940년 이후로 호치민은 30년의 공군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1940년 8월 중국 국경에서 정재승 중화인민국 군대에 잡혀 1년간 투옥되었다. 이 당시에 호치민이란 개명한 이름을 썼다. 앞으로 투이나 호치민의 이름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가명이었다. 이 당시에도 호치민은 웬나이고 이런 이름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호치민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건 1940년부터다. 저가 인문군에서 잡혀 1년간의 감옥생활을 하며 옥중 일거를 집필하였다. 1943년 그 감옥에서 석방된 호치민은 중국 남부의 혁명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2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끝나던 1944년 12월 보웬엔치엔하고의 지휘하에 베트남 해병군이 지금 창설되었다. 해의 생활 도중 미국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미국 OSS는 호치민이 말라리아로 쓰러지자 칸린네를 구해주기도 했으며 앞서 정제스가 재판 호치민을 OSS가 구해주기도 했다. 1944년 11월에 미군 전투기가 베트남 상공에서 떨어진 공군 접종사 암망을 살려줌으로써 미국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1944년에 중국 국경지대에 비상착륙하게 된 미군 전용사의 이름을 루돌프 중이었다. 그는 한 달의 여정 끝에 호치민과 접촉할 수 있었다. 영어로 말하는 호치민의 목소리를 듣자 그를 끌어안았다고 한다. 또한 정전 직전인 1945년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은 호치민의 주둔의 OSS에 들어가 여러 훈련을 받았다. 당시 미국 OSS는 호치민에게 리볼버 권총을 선물하였다.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1945년 4월 30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 운남성에서 미국 OSS의 아키메데스 피에티 소련과 호치민이 만남을 가졌다. 피에티 소련은 노인 한 사람이 귀퉁이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찻집을 나가라고 했다. 그러나 어서 오시오 친구 라고 노인이 형으로 인사를 건넸다. 대화를 통해 호치민을 알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호치민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던 피에티는 훗날 TV 인터뷰에서 이 나라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둘이 처음 만난 것은 1945년 4월 30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미국이 베트남을 떠난 날짜가 30년이 지난 1975년 4월 30일이었다. 그 다음에 날을 따라서 280만 명의 미군이 베트남 땅을 밟았다. 그 중에서도 약 5만 7천 명은 죽었고 30년이 또 이 조약한 나라에서 벌어진 문토세계 전쟁에서 200만 명이 넘는 베트남인들도 희생했다. 1945년 4월 30일 중국 운남성에서 아키메데스 피에티 소련과 접촉했던 호치민은 6월 30일 피에티에게 무기를 쳤다. 미국인들로 구성된 팀을 받아들이겠으니 도착 날짜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7월 16일 OSS로부터 베트민과 접촉하라는 임무를 받은 디어팀의 지휘관
예루살렘 토마스 소령은 소공이 부대원들과 함께 낙하산을 타고 탄자오에 도착했다. 토마스 소령이 베트남의 반일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받았다. 노예간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200명의 베트민 길라는 토마스 소령의 대원 2명을 땅에 내려준 뒤 그들을 환영하는 경례 인사를 하였다. 호칭은 이 미군들을 영어로 환영하며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식사도 아주 풍요롭게 대접했으며 숙소까지 안내해주었다. 토마스는 이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어 나는 호의를 받으며 베트남 고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호시에게 갔다. 그런 뛰어난 영어를 구사했으나 징시로부터 걸어 돌아온 지 얼마 안 뒤 신체적으로 매우 하여갔다. 그런 우리를 아주 따뜻하게 해주었으며 이어 우리는 숙소로 안내됐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별히 대나무 숙소를 지어주었다. 지면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대나무 바닥을 깔았고 그 위에는 야자 옆으로 지붕을 덮어놓았다. 이어 우리는 맥주, 밥, 죽순, 구운 스테이크로 저녁을 먹었다. 이쯤 호치민은 외국인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토마스 소령은 베트남 무장 세력의 질을 높이 평가했다. 토마스 소령은 9명의 승리를 얻어 지역 부대원들에게 M1 캘런드, M1 소총, 카빈 소총, 바주카 포동의 사용법과 겔라 전술을 가르쳤다. 호치민의 최고의 무장대원 가운데 100명이 선발돼 탄자오 아래서 3km 떨어진 곳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당시 디아팀의 부대원이었던 헨리 프리니어에 따르면 그들이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미국 OSS를 훈련받은 사슴팀과 베트민 부대는 봉엔잡의 지휘 아래 몇 개의 일본군 외곽 초소를 공격하여 미국과의 공동작전을 펼쳤다. 이 훈련 경험은 훗날 미군과 남베트남군을 상대로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 또한 호치민은 이때 도움을 준 미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당시 미국은 미국과 일본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려고 했다. 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가 변했기 때문에 이란 메시지를 무시해버렸다. 아키메데스 베트남 저서 알바트로스 서곡의 베트남인가에 대해서 단거치 말했다. 마이클 맥클리의 베트남 전쟁에 따르면 아키메데스 베티 소령이 호치민을 처음 만난 것이 1945년 4월 30일이었다.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한 날이다. 북베트남군의 탱크가 사회군 대통령군을 점령하여 통일을 이루건 날 또한 1975년 4월 30일로서 미국이 베트남에 개방 기간이 총 40일이 된다고 한다. 우리들 중몇 사람은 우리가 제공한 무기와 혼란이 언젠가는 프랑스 사람들과 싸울 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상대가 미국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상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자감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